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나왔던 게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고 본인의 의중을 잘 받드는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서는 뭐 이런 시나리오를 조금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도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예. 대항을도 출마하고 뭐 당대표도 출마하고 이게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진 후보가 했던 모든 걸 다 깼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제는 희생과 양보가 필요해요. 이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대표의 리더십, 대통령의 리더십. 이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전국을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죠. 먼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불구속 결정이 지금의 정치적 어떤 기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왕들의 귀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지자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 정치적 승리를 했다라는 것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재명 당대표가 이후에 어떤 목소리로 첫 일성을 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통합보다는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먼저 보셨습니까? 김 장관님.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기사회생 아니면 뭐 전화위복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세가 많이 올랐고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이제 뭐 다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야 된다. 예, 그렇게 스스로 이거에 좀 이거 당의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좀 희생하는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살아 돌아왔으면 훨씬 더 리더십이 강고해지고 뭐 법정에서 유죄를 받기 전까지는 이 리더십을 흔들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죠. 그 얘기를 맨날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쫄보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다. 쫄보 이미지. 지금이야 사실 하고 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람들의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하기에 그 의도가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단식도 그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한 것처럼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식으로 호소한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가겠다. 내가 당의 분란을 막고 그 사법 리스크에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못 얻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뭐 이게 어쨌든 유죄는 아니거든요. 아니 무죄는 아니거든요. 무죄는 아니죠. 무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가 됐지만은 사실은 무죄는 아니고 선거법이 이제 남아 있어요. 제일 빠른 거는 이제 선거법. 나머지 재판은 아마 2년 걸릴 거예요. 2년. 나머지 재판은 그러니까 조국 재판은 뭐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데. 판사들도 부담스러워서 계속 넘기고 이게 시간이 걸리면 1심 나오는 데다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새로운 참고인 하고 증거 제출하고 그거 검토하는 데 시간 많이 근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쟁점이 상당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것도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증인만 한 100명 이상 불렀어요. 지금. 그 정도로 조금 약 일종의 시간 지연 전략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쟁점이 간단하잖아요.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하게 법리 뭐 이런 거 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 선거법 자체가 속행으로 이제 원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면은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 안에? 빠르면. 그럼 곧바로 내년 총선에 연결지어는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재명도 이재명인데 민주당이 434억 원을 국고를 반납해야 돼요. 무조건 받은 그럼 어떻게 그걸 반납합니까? 당사 팔아야죠. 당사 건물 팔아. 여기도 당사. 양당이 모두가 당사를 팔아본 누구한 역사들이 있어요. 차떼기 해가지고 당사 팔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비명들의 이제 목소리가 상당히 커질 건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아마 그냥 순항할 것 같아요. 그 심지어 차떼기 수사도 한동훈 팀이 했어요. 그래요? 한나라당 당사 팔게 한 거 한동훈 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중요한 역사 속에 한동훈은 계속해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스타는 스타죠. 그렇네요. 어쨌든 대통령실은 무반응으로 지금까지 영수회담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투명인간 취급한다라는 것은 뭐
공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골적으로 여야 협치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또 이념으로 소위 말하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키워드를 끌고 와서 야당 전체를 두고 공격해오고 있는 대통령실. 진짜로 지금 국민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통의 리더십은 이념으로 갈라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먼저 안기 부장님, 이념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요새 이제 SNS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산 전체주의가 아니라 용산 전체주의다. 라임이 딱 맞아서 야 이거 참 귀에 잘 들어온다 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실행해서 실패했던 아주 슬픈 전략을 반복하고 있어요. 네. 친일로 주세우기 하기, 예. 뒤에서 그렇죠. 정보 싸움에서 이제 경쟁자들을 쳐내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지자분들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도 조금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고 야당과의 협치까지도 갈 게 없이 지금 저도 뭐 이재명 대표 여당과의 협치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그 당내 있는 비주류랑 협치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라도 하면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싫으면 그냥 자기네 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잘 지내면 되는데 요새 무슨 뭐 혁신한답시고 국민의힘에서 뭐 조정훈 영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인터넷 반응 딱 하나예요. 빅텐트를 칠 거면 뭐하러 이준석을 내쳤냐. 빅텐트를 칠 거면 유승민이나 그냥 안 하라. 이게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제 같은 결론 내린 거죠.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고 여기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뭐 리더십 불통에 대해서 아니 뭐 민주당은 그러면 뭐 유능하고 뭐 통하는 리더십인가? 뭐 저기도 불통이고 여기도 불통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 뭐 쌍둥이 같은 모습으로 양쪽 세력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공천권 가지고 이제 김무성 대표랑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친박 80명만 데리고 정치해도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안 듣는 여당 의원들 다수당보다는 소수당이 되더라도 당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받드는 사실 그 기조가 지금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수당이 되면 좋죠. 되면 좋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은 지금 용산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친윤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본인의 지금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지금 다 머리 수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기류가 바뀔 텐데 하나는 다음 총선에 공천에 그러니까 당선되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윤석열이 공천을 주지 않아요. 윤석열보다 임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왜냐면 그 다음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 사람한테 본능적으로 이제 줄을 이제 그 당시에 당장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지만 그게 오세훈이 될지 한동훈이 될지 뭐 홍준표가 될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알 수 없으나 이제는 서서히 이제 조금씩 램덕이 온단 말이에요. 벌써 그 다음 수를 읽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본인의 측근들 믿을 수 있는 사람 본인이 경험해본 사람들을 의원들로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제 여당이 말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당이 되더라도 심지어 지금도 이제 다수당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수 여당이지만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어차피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러니까 시행령 정치하고 하고 싶은 거 일방 독주하고 야당하고 어차피 협치 안 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제 용산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요 기류가 조금 이제 변화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여러분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어쨌든 검찰은 체면을 구겼고요. 또 이재명 수사에 고삐를 더 잰다고 이제 아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당대표를 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2-3번 이상 재판부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 지금 계속 재판 출석하고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예.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저 이제 점점 이제 출석을 할 이제 뭐 그 횟수가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현재 사법 리스크가 재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 못할 정도의 저는 큰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네.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면은 네네네.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기세가 지금 예. 이재명 대표의 기사회생이 예. 내년 초까지 총선 전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좀 회의적으로 봐요. 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10월, 11월, 12월까지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어차피 원래 야당이 더 힘이 셌고 네. 다수당이면은 뭐 이제 예산안 예. 통과라든지 그렇죠. 국정감사라든지 이거는 원래 야당인데 이재명까지 이제 힘을 받으니까 그러는데 내년이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나왔던 게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고 그랬죠. 본인의 의중을 잘 받드는 비대위원장이 예. 이제 들어서는 뭐 이런 시나리오를 조금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왜냐하면 본인도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역대 야당 지도자들은 뭔가를 희생을 했거든요. 맞아요.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하고 이런 어떤 결단을 하고 예, 예. 뭐 이런 게 이제 그 정치인 크게 했던 게 뭐 김대중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한테는 뭐 적극적 지지자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이재명은 그런 게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예. 대항의도 출마하고 뭐 당대표도 출마하고 이게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진 후보가 했던 모든 걸 다 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제는 희생과 양보가 필요해요. 그게 단식으로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단식은 이미 본인이 다 망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소를 함으로 인해서 예. 이게 방탄용 단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중도층에 씌워져 버렸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예. 할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겠지만은 아마 지금은 조금 이재명이 상종가 상한가지만은 조만간 네. 이제 좀 약보합세로 다시 돌아서 그게 한 내년 초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불구속 결정을 계기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느냐 마느냐는 방금 우리 김준일 장관님 얘기처럼 여러 가지 또 분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적극적인 친명 그룹을 한 30여 명, 또 적극적인 반명 그룹을 30여 명으로 둔다면 이 중도에는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있다라고 다들 분석을 해요. 자, 이 시점에서 비명계로 불렸고 또 나름 중립적인 위치에서 온건파로 불렸던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자, 전 두 분에게 OX 퀴즈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OX 퀴즈. 예, OX 퀴즈 없던 시나리오 없던 건데. 빠방. 자, 과연 민주당 분당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맞으면은 분당한다 동그라미 아니면 X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거는 예, 완전히. 이거 분당 예. 각입니다. 이거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분당으로 갈지 안 갈지 이거 정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네. 민주당 인사들이 말하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네. 두 분의 입을 빌려서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X? X. 예, X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자, 분당 말고 일산 가자 우리. 좋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일산의 오세요. 신정현. 예, 예, 좋습니다. 자, 분당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분당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예.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대의 명분. 예. 그 분당은 기본적으로 역대 모든 사람들이 나가는 쪽이 좀 더 불리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분당에 힘이 실렸을 때가 대표적인 게 새천년 민주당 때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창당을 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제 여당이 이렇게 분할된 게 유례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랑 구심점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때 민주당이 문재인 대표 때 분당했을 때 국민의당 네, 예, 예. 그때 박지원 뭐 등등등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제일 주 핵심은 안철수였잖아요. 그랬죠. 안철수라는 예. 구심점이 있잖아요. 비명계는 누가 구심점이 되죠? 박용진? 예. 전혀 이상민? 김종민? 조홍천? 김종민? 조홍천? 네. 자, 일단은 제가 언급한 분들은 이원욱 다 개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세를 규합하고 그분들을 따라가지고 같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의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는 이익이고 공천이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분당을 했을 경우에 정말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그게 지역을 분할 이제 점거하든지 예. 아니면은 강력한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리더 정도의 보스가 있든지 예. 그게 두 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만약에 나가면은 본인이 공천 못 받아가지고 나간다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분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다라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선거법에서 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버틴다. 네네. 당 대표를 그때는 이거는 이제 명분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 그 시나리오가 충족이 되면은 분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구심점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인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586 세력들이 구심점에 대해서 찍고 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이 시나리오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인영 이게 대중정치 예. 정치인들의 느낌하고 대중정치하고는 조금 다른데 예. 약간 그런 느낌.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는 김근태 의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김근태 의원이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큰 공헌을 했고 그렇죠. 정치인들 내부에서는 존경도 받았고 굉장히 맞아요. 했지만은 대중적 인기나 이게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2002년에 민주당 경선할 때도 본인 생각보다 표가 너무 안 나오니까 초반에 드랍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인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586 중에 이제 여러 이제 뭐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 중에 정말로 대중적으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을 리더십 있게 카리스마 있게 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 저는 이인영 의원님보다 정진상이 더 유명할 겁니다. 아이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당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우리 고승혁 안기부장님 얘기 들어보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분당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요? 제가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아주 희대 엉망인 당이 있거든요. 주요 새정련. 그 당을 보면서 느낀 바를 수뢰하면 6월 달에 혁신위가 생기고요. 12월부터 탈당을 시작해서요. 1월 달쯤에 이제 그 당을 만드는데요. 지금 6월 달에 혁신이 시작했고 지금 이제 당대표를 논의 많이 하고 있죠.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아마 11월에서 12월 달쯤에 탈당자가 나올 거고 1월 달쯤에 창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이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여기서 드는 생각은 뭐 그 김준일 기자님이랑 완전 똑같은데요. 얼굴이 있냐 없느냐, 명분이 있냐 없느냐 싸움에서 과거 새정치는 분당을 안철수 국민의당 나올 때는 거기는 명분이 없었어요. 문재인을 괴롭힐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새정치하자. 새정치가 뭔데 하면 안철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얼굴이 있고 호남이 지지하니까 그냥 나와서 뭐 세력으로 이렇게 조금 한 판 정도 이긴 상황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얼굴은 없는데 명분이 너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당내 이제 개딸 팬덤들의 문제에 대해 좀 도덕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괜찮고 여기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어차피 이번에 그 색출 작업 누가 가결했느냐 색출 작업 이 일어나면서 비명계 의원님들은 느꼈을 거예요. 나는 공천받기 글러먹었고 아예 뭐 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서 윤리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자기만의 뭔가 그런 명분이라도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변수가 선거법인 것 같아요. 2016년에는 선거법 이슈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거법을 무조건 바꿔야 돼요. 비례대표를 늘리든 줄이든 뭐 지난 선거법은 선거를 못 치르게 됐으니까 이번 새로 선거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명계 의원님들이 뭐 선거법 바꿔서 그 비례대표를 대폭 늘립시다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분당도에서 쪼개져서 후보가 두씩 나온다? 자기네들은 오케이잖아요. 그러면 나온 비명계 의원들이랑 선거법 합의를 해주겠죠? 국힘이? 왜냐하면 국힘 그럼 비례를 비명이 가져가고 비명 지역구 출마해서 민주당 떨어진다 치면 국힘은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힘에서는 선거법을 합의해줄 가능성이 꽤 있다. 오히려 탈당파와 국힘이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림이네요. 손을 잡는다는 거는 너무 지저분한 그림이고. 투명한 손? 보이지 않는 선거법 관련해서만 왜냐면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거는 그 주장하는 쪽에 명분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안 하고 있잖아요. 선거법 바꿔야 되는데 아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비명계가 탈당해서 나는 뭐 나쁜 짓 하는 이재명도 싫고 독단적 윤석열도 싫고 선거법 개정해서 20대 30대 국회의원에 뭐 하고 나는 뭐 마지노선 비례 받겠다. 비례 20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선거법 문제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예.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예. 2018년 이전으로 예. 2020년 이전 병립형으로 병립형으로 지금 이제 가자죠. 연동형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예. 자, 이번 선거에 지난 2020년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캡을 씌운 게 있어요. 네, 네, 그 네. 캡이 없어져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46석인가 제가 헷갈린다. 49석. 49석인가 비례대표제가 예. 그 비례의원을 지금 현 체제로 만약에 치르면은 예.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가죠. 한 석도 네. 못 가져가고 나머지 작은 정당 정의당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가 민주당의 진정 찐 민주당이라고 해서 옛날에 열린우리당 모델로 네, 갔던 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다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방금 그 고승혁 대표가 말씀하셨던 우리 안기 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거를 국민의힘이 받을 것인가? 아하. 저는 그건 어렵겠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 받을 수 있어도 있지만. 거기는 당론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예 네.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그 역동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로 보나 어쨌든 쉽지 않다 지금. 네. 원래 근데 어려워요. 나간 사람들이 네. 그 자산을 다 잃잖아요. 아까 그 김준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법 유죄 받으면 네. 내야 할 돈이 마이너스 400억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망 나올 수 있겠는데 예, 예. 부동산 있고 땅 있는데 사실 예. 나오기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당대표의 선거법 유무죄 문제가 특히 100만 원 선을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네.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도덕성 뭐 사법 리스크 다 좋지만 분당을 하고 신당이 만들어지는 때에는 당내 세력 다툼에서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희망과 비전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느냐에 있다고 보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어떠한 정치 세력에게도 그걸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분당이 돼도 과연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맞습니다. 손을 내밀어 줄 것인가 저는 맞습니다. 좀 비관적으로 보게 되네요. 자, 이 부분 바로 이재명과 윤석열 두 정치 리더의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네. 저희 옥소 폴리틱스에서 조사한 바트가 지금 나오네요. 저희가 이제 238명을 조사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찬성은 35.8% 그리고 반대가 높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약간 사람들은 그 유무죄 여부로 보잖아요. 사실 그게 사람들이 무지해서라고 하면 안 되고 정치권과 법무부가 그런 식으로 왔어요. 이게 유무죄인 것처럼 싸워왔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됐는데 42.8%는 구속영장 기각이 잘못됐다. 네. 그리고 보류가 21.4%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치 성향별로도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중도부터 보수까지는 빨간색이 높습니다. 특히 중도는 노란색이 높죠. 네. 파란색이 적고 그러니까 사실상 중도층에서는 총선의 승패를 결정할 중도층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예.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됐으니까 이제 뭐 이재명 옳다 와 박수 치는 거 되게 커 보이지만 네. 그게 굉장히 진보 쪽에 쏠려 있는 일부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렇네요. 그런 파트입니다. 저희가 댓글 또 준비했는데요. 댓글 잠깐만 같이 보시면 예. 일단 뭐 중도부터 같이 보면 인터넷이 잠깐 나와라 나왔습니다. 중도에서는 뭐 기각이 맞는 것 같은데 법원이 탄압이라고 기각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세모다 그리고 감옥이 아니라 구치소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예상했던 결과입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보에서는 네. 야 뭐 그 말도 안 된다 검찰이 네. 그리고 뭐 여당과 검찰은 작년부터 구속될 것처럼 증거 있는 것처럼 떠들었는데 네. 없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오늘 김준희 대표님 방송 전에 하신 얘기 나오거든요. 무슨 압수수색을 민주당에서는 300몇 번 했니? 예. 근데 그 뭐 검찰에서는 30몇 번밖에 안 했다.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되게 의미 없어. 그 사람들끼리만 중요해. 아무한테도 중요하지. 그걸로 싸우고 있어요. 네. 진짜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없는 죄 만들려고 3년 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진보에서 나오고 있고요. 보수에서는 뭐 그
주변인이 5명이나 죽었는데 예.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풀어줬냐.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라서 네네.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유명인이라서 봐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보수 댓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반면에 뭐 법카 유용, 변호사비 대납 재판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실 이 문제만큼은 되게 쟁점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